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환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한국 아침 시간 8시인데요. 한국에서 강의를 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 미주장신에서 예, 뭐 옛날 이름이긴 하지만 저한테 익숙하니까 미주장신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면 미주장신에서 강의를 하다가 23년도에 한국으로 와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라는 상담 전문 대학원 대학교에서 지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저는 유학을 올 때부터 목회 상담 영역 안에서 노인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20년을 넘게 연구하고 있고 또 강의를 노인에 대해서 10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또 목회자들을 상대로도 그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 목회자들을 상대로도 노인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 또 특히 노인 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강의를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는 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뭐 총 6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맡은 영역이 노인의 심리와 상담 영역이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옆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어,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Hello,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쓴 hello. 글을 아마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제가 띄워놓고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주제,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노인 상담의 필요와 노년기 특징이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노인 상담의 필요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대부분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상담 자격증을 갖고 상담을 하는 분들, 또 뭐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상담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노인 상담이 굳이 필요해? 노인들은 변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분들을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어차피 노인들은 상담받으러 안 오는데 노인 상담이 필요할까?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반박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들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노인연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2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에서 한 명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인구가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봤거든요. 제가 23년도 4월에 한번 자료를 열어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943만 2,919명이었다가요. 그때가 18.3%였어요, 총인구에. 그해 12월에 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990만 명, 그러니까 50만 명이 늘어 있는 거죠. 불과 8개월 사이에 65세 인구가 50만 명이 늘어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7월 13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와요. 1,000만 명을. 그 다음에 24년도 이제 연말쯤 가서 또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결국 20%를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이거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미 이제
재작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또 75세 이상은 몇 프로냐, 전체 인구에 지금 통계상으로는 약 8%에서 9%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친다면 10명이 모이면 거의 한 명꼴은 7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달 3만에서 4만 명이 65세 이상의 인구로 편입되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3만에서 4만이니까 1년으로 치면 거의 50만 명이 되는 거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비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81.2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이 181.2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유소년 인구보다 거의 노령 인구가 2배 많아요. 현재 한국의 상황이 거의 2배. 요게 이제 한국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들 세 개를 이렇게 뭐 몇 개를 꼽는다 그러면 모나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35.9%예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30%입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유럽은 18개국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초고령 국가가 2022년 기준이면 20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21번째로 들어갔어요. 21번째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미국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2024년도 기준입니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5,64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5,6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미국의 65세 이상이. 그러면 전체 미국 인구의 이게 16.9%입니다. 이게 이제 센서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요, 여러분 65세에서 74세 이걸 영올드라고 부르거든요. 젊은 노인, 영올드. 요 분들이 3,190만 명이고요. 75세에서 84세 여기를 미들올드 혹은 올드라고 그래요. 중간 노인들. 거기가 1,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이 지금 840만 명이 지금 미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600만 명,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이게 2024년도 기준이니까 미국에도 고령 인구의 그 숫자가 제법 아직 초고령 사회는 안 됐고요. 예, 고령 사회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건데 몇 년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또 달라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여기에 미국 인구의 16.9%가 65세 이상이다. 16.9%만. 근데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를 가보시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LA에 있는데 100%가 65세 이상이거든요. 100%가. 이민교회가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보다 고령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미국의 정책 때문에 유학생들도 별로 안 들어오고 이민자들도 미국에 잘 안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젊은 사람들은 영어권 교회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합니다. 웬만한 교회 가보면 뭐 65세 이상이 70%, 80%, 아까 얘기했듯이 100%, 뭐 50%는 되게 예사죠.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로 볼 때 65세 이상이 16.9%, 뭐 17%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요. 고령화를 친다 그러면 통계를 보면 한 25%에서 30%가 잡혀요. 65세 이상이 교회 안에. 지금 한국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가면 30%가 잡혀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보다 교회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해요. 근데 이민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더 심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수서가는 교회 가시면 정말 65세 이상의 인구가 비율이 30%, 40%, 50%, 60%, 70% 이런 퍼센티지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노인 상담이 필요하냐? 쉽게 얘기하면 머릿수가 많아서 노인 인구의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노인들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됐다, 필요하다. 일단은 1차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인구 증가 추세를 보시면요. 65세 이상이 2010년도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였어요. 2020년도 10년 만에요. 약 16%로 뛰었어요. 3%가 늘었거든요. 자, 2010년에서 2020년 오는데 10년 동안 3%가 늘어요. 근데 지금 추정하는 게 뭐냐? 2030년도 10년이 지나서 2030년도가 되면 21%가 될 거래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2030년도가 되면 지금 2026년도니까 4년이 지나면 혹은 3년이 지나면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추이를 보시면 2010년에서 2020년에 올 때 3%가 느는데 2020년에서 2030년도로 올 때는 5%가 늘어요. 5%가 늘어요. 그럼 그 다음 10년, 2030년에서 2040년도는 아마 7, 8%가 늘 거예요. 65세 이상의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가장 고령화가 심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이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인 인구가 노인 교인의 비율이 막 8, 90%가 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울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썼는데 이게 이제 만 65세가 몇 프로냐를 가지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고령화 사회, 이건 7%가 넘어가면 65세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어가면 그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부르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고요. 이제 20%가 넘어가면 슈퍼 에이지드 혹은 하이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는 고령 사회예요. 현재는 고령 사회. 한국은 초고령 사회예요. 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을 제가 노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인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탈러지라고 불리는 노인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는데 노인학에서는 노인을 다 똑같은 그룹으로 보지 않고요. 이렇게 보통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노인들을 분류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영올드, 젊은 노인, 연소 노인, 65세에서 74세를 영올드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또 미들올드 혹은 올드올드, 이걸 중간 혹은 고령 노인 이렇게 불러요. 75세에서 84세입니다. 그 다음에 올디스트 올드, 초고령 노인을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이 줌상이라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대답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영올드를 노인으로 볼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영올드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 영올드에 해당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누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나 누가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예.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영 올드에 해당하는 분들이 너무 젊어요. 굉장히 젊고 건강하세요. 지금 여기도 제가 지금 얼핏 볼 때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노인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줌에서 나가실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그렇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교구를 연령별로 나눠놨어요. 30대 교구, 40대 교구, 50대 교구, 60대 교구, 70대 교구, 80대 이상 교구. 제가 70대 교구 담당이었거든요. 제 전공이 이거니까. 근데 그 교회는 70대가 450분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69세에서 이제 70이 되시면 70대 교구로 넘어야 되잖아요. 안 넘어와요. 악착같이 안 넘어와요. 79세에서 80세가 되면 80대 교구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안 넘어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해요. 목사님, 저 80대 에노케 안 갈 거예요. 만약에 저를 에노케에 집어넣으시면 저는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저를 협박해요. 60대 분들이 69세였다가 70대가 딱 됐을 때도 안 올라오라고 하셔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70대가 되셨으니까 이 70대 교구로 오시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데 보통 몇 년을 버티시냐면 2, 3년을 거기에서 버티세요. 71세가 되고 이사가 되면 그냥 60대 그룹에서 버텨요. 또 70, 뭐 81세, 2세, 3세가 되셔도 그냥 70대 교구에서 버텨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이 되면 억지로들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는 연령대들을 보면 보통 72세, 3세 되신 분이 예, 70대 교구로 그때 들어와요. 또 그 80대 교구로 가시는 분들도 보면 82세, 3세가 돼서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져야 그제서야 예,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65세에서 74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노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75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지능의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의 지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건 결정성 지능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유동성 지능이라고 불러요. 유동성 지능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지능인데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선천적으로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동성 지능이에요. 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시면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손주들 보실 분들이 많은데 왜 유치원 다니는 손주들 보면 되게 엉뚱하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엉뚱한 대답도 되게 많이 하죠.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의 엉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유동성 지능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건 진짜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요 유동성 지능이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세까지 발전해요. 이 유동성 지능이. 그러니까 창조성이 몇 세부터 보통 사람들이 기울기 시작하냐면 40세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왜? 창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지능, 결정형 지능은 뭐냐면 이게 크리스탈라이즈드거든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탈이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압축되고 딱딱한 거. 결정형 지능은요, 딱딱한 지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유동성 지능은 부드러운 지능이라고 그러면, 결정형 지능은 딱딱한 지능인데, 이거는 내가 받은 교육, 학교에서 받은 교육, 집에서 받은 교육, 또 하나는, 내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의 문화, 이거를 통해서 습득한 지능이에요. 배운 지능. 타고난 지능이 아니고 배운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형 지능은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몇 세까지 발전한다고 학자들이 보냐면 7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발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뭘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되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저의 스케줄을 구글 캘린더에다 다 기록을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안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저는 내가 요즘에 바보가 되나? 내 머리가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들도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보가 되나? 치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되게 좀 이렇게 좀 우울해지죠.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결정형 지능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받은 교육, 여러분이 했던 경험,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곳의 문화, 여러분도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 습득한 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운 지능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70대 중반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정형 지능도 결국은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7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보냐면 이 결정형 지능이 70대 중반까지 자라고 그 지능의 관점에서 저는 얼마든지 70대 중반까지 건강하게 또 뭔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74세까지는 중년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면 계신 분들한테 손을 들어보라 그래요. 여기 영올드에 해당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격 미달로 노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청 좋아하세요. 예, 자격 미달인데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아마 70대 중반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뭘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비관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과학적인 자료, 최근에 나오는 과학적인 발견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요, 여러분, 또 이런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아무리 80대여도요,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요. 예전에는 80대 분들 이상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뇌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엄청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70대, 80대 뇌에서도 새로운 뉴런들이 나오는 거를 다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새로운 뇌세포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는 세포도 있어요, 당연히. 나이 들수록 죽는 세포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책을 읽거나 뭐 성경책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강의를 듣는 거. 예? 이럴 때 뇌세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능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 먹으면서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하고 뭐 머리가 안 좋아지고 내가 치매기류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뭐 비하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보면 60대 분들이 자기 정체성이 노인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도 60대 분들이 아주 한 소수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을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제가 그 지난주 언제지? 요번 주 월요일 날 했던 수업에 그 67세 되신 분이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세요. 67세인데 이분이 다 은퇴하고 석사를 들어오셔갖고 상담학 석사를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본인의 정체성이 노인이에요. 나는 노인이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아직 꽃중년이시더라고. 75세 되려면 아직 멀었지 않냐. 아직 멀었다. 꽃중년이다. 예, 열심히 공부하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의 노인 학자들은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65세는 옛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인 학자들은 70세부터가 노인이라고 봐요. 오늘날은. 그러나 저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의 기준처럼 조만간 75세로 올라올 거다.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어요. 한국 노인들에게. 몇 세부터가 노인이냐. 노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이 뭐냐? 72점 평균 연령이 그분들이 대답한 걸 평균을 내보니까 72점 몇 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균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은 60 몇 세부터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80세부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75세부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평균 낸 게 72점 썸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2세부터가 주관적으로 노인들이 주관적인 나이로 느낄 때 그때부터가 노인이라고 한국 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65세는 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70세여도 실제로 70세 본인들이 노인으로 본인을 생각하시느냐? 대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70대 분들 450분 이렇게 교구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 본인을 막 나 노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다 마음은 다 중년이셔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을 바라볼 때 뭐 70세면 노인이다, 65세는 노인이다. 물론 사회적 구조가 65세에 은퇴하고 뭐 65세부터 연금이 나오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어떤 스트럭처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은 65세부터지만 오늘날의 기준하고 제가 볼 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많다. 현실적으로. 양보했을 때 제가 볼 때 그냥 대부분의 노인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70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거는 저는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제 경험상 제가 노인들을 많이 상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70세들도 제 눈에는 노인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본인들도 본인을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까 지능의 관점에서 70대 중반까지는 지능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75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게 맞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 통념을 좀 점점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준도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지나가면 아마 저처럼 75세부터가 노인이다. 이런 학자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상담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주제를 옮겨보면 노인 상담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국에 제가 와서 이제 느낀 건데요. 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노인 상담에 특화된 상담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깊게 이해하는 제대로 노인을 공부하고 노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를 가보시면 여러분, 유럽은 의대에서 노인병을 필수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유럽 의대는 필수예요. 노인병을 공부하는 게. 근데 미국은 소수의 의대에서만 노인병을 제대로 가르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병원을 가도 노인병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상담의 영역에서도 노인 상담을 제대로 준비한 그런 상담가들이 제가 와서 이제 이 상담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의 없어요. 왜냐? 상담학 대학원이나 상담학을 여는 학부나 뭐 박사과정에서 노인 상담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거의 대한민국에 몇 명 없거든요.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뭐냐면 상담자가 되게 부족합니다. 또 제가 목회자들을 여러 번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목회자들도 노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짧아요. 그냥 경험적인 이해만 갖고 있지 이거를 학문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거나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신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사실은 노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짧고 교회 밖에 사회를 나가도 상담의 영역을 들어가도 노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짧아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어떤 하나의 그 한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상담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었는데요. 근데 그 연구에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냐면 학생들에게 네가 내담자의 연령을 선택할 수 있다면 몇 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너에게 상담받고 싶은 사람의 연령대를 상담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너는 몇 살대를 선택할래? 라고 설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연구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4.6%만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노인들을 상담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담가들이.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원에 혹은 학부에 그 노화나 노인과 관련된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목이 개설이 되고 그런 과목을 들었던 사람들은 노인 상담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교도 제가 이제 3년 가르치고 이제 4년째 들어갔기 때문에 저의 노인 상담 수업 혹은 또 다른 노인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 노인 상담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몇 분. 근데 그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가들도 대학원 과정에서 노인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인 상담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노인을 이렇게 막 배척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노인 내담자를 받는 것을 되게 꺼려한다. 그 다음에 제가 올린 글에도 써놨는데 이 노인이라는 단어하고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음, 여러분, 시- 미국으로 얘기해 볼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한국도 마찬가지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우울증이 심하냐면 20대예요. 한국도 20대가 우울증이 제일 심하고요. 미국도 20대가 우울증이 제일 심해요. 특히 미국은 팬데믹 끝나고 엄청나게 20대 우울증이 늘어나요. 아이들이 맨날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했거든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 언제예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아마 외모적인 전성기 20대일 거예요, 아마. 그쵸? 뭐, 저는 현재가 리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20대가 리즈 시절이죠. 제일 예쁘잖아요. 제일 멋있고.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멋있게 잘 입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서. 가보면 20대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제 눈에도. 아, 참 되게 멋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면은 어떠냐? 내면.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불확실하고요. 두렵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제일 많은 그룹이 20대예요. 그럼 어느 그룹이 제일 우울증이 없냐? 한국은 80대 이상이에요. 80대 이상이 가장 우울증이 없어요. 그러면 왜 80대 이상이 겉으로 제일 약해 보이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약해 보이는 그룹. 근데 왜 80대 이상의 분들이 우울증이 없을까? 우울증이 없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이만하면, 이만하면. 지금 병원에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아파가지고. 약을 이만큼씩 드세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났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김장로는 나보다 더 아파요. 저기 김 집사는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다 죽었어요. 근데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이만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어떡해요.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네요.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만하면 80대 분들이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자, 여러분. 비교를 할 때요. 상향식 비교가 있고요. 하향식 비교가 있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상향식 비교를 많이 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80대쯤, 70대 후반쯤 요쯤 되시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하향식 비교를 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성향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노인들은.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이만하면 괜찮네. 이런 사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노인들이 겉으로 볼 땐 우울증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외롭게 살고 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오신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그걸 겪어오시며 쌓여 있는 내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20대 분들은 겉으로 볼 때 되게 예쁘고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예뻐요. 근데 그들은 내면의 내공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금방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요. 겉으로 볼 때 노인들은 되게 약해 보이는데 20대는 겉으로 되게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내면이 약하고요. 노인들은 80대 노인들은 겉으로는 외모로 보면 되게 약해 보이는데 내공은 어때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형을 볼 거냐 내면을 볼 거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쓴 글에도 제가 루키즘이라는 거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루키즘. 자, look, 보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look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외모라는 뜻이거든요. 외모? 그리고 루키즘은 뭐냐? 외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루키즘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 사회에 루키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훨씬 더 많아요. 왜? 한국이 성형 대국이 왜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모, 외모, 성형, 보톡스, 리프트 목숨 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학교 박사과정 학생 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매일 8km를 뛴대요. 여자분인데. 40대 여자분이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8km를 뛴대요. 그럼 5마일이에요. 5마일을 매일 뛰어요. 그래서 본인이 20kg를 뺐대요. 20kg면 뭐 파운드로 하면 한 43, 4파운드? 요만큼 빼신 거예요. 원래는 체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말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기쁨이 뭐냐면 피부과를 가는 거예요. 피부과를 가서 뭘 하냐 들어봤더니 리프팅하고 보톡스를 하신대요. 40대 분이. 그래서 자기는 피부과를 갔다 오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교수님도 피부과 가서 리프팅이랑 보톡스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교수님도 하시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노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는 자연스러운 노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인생 철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하고 싶지 않다. 한국 사회는 루키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어떤 신경, 옷에 대한 신경 엄청나게 쓰죠. 그래서 성형이 엄청 많죠. 성형, 남자들도 요즘에 성형을 엄청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노인들을 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느냐. 교회 가보면 80대 노인들 자꾸 우리 교인들이 불쌍히 여겨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 여러분들, 80대 분들이 사실은 20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 그러냐? 루키즘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사람을 겉만 보는 거예요. 겉이 약해 보이니까 내면도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을 자꾸 교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또 요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설명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만 할 건데 일단은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고 노인은 우울한 그룹으로 판단하는 상담가들, 목회자들, 평신도들, 자녀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겉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내공, 더 결정적으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경험, 영성.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냐면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80대 이상 분들보다 우리가 우울증이 더 많아요. 중년 분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더 우울증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고 노인을 판단하는 거, 그게 노인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방해거리가 돼요. 아, 이분은 우울하겠지. 이분은 연약하겠지. 이분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들이 우리들보다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맞는 생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애와 이 연령대의 연관성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 사용 장애. 물질 사용 장애는 뭐 알코올이라든가 담배, 마약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요런 거에 중독되는 나이가 보통 20세예요. 정서 장애. 여러 가지 정서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오거나 뭐 불안 장애가 오나 이런 거가 시작되는 나이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장 흔한 때가 30세 전후로 이런 정서 장애가 많이 와요. 불안 장애가 시작되는 나이가 보통 11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 어릴 때 불안 장애 잘 안 오고요. 보통 요 11살쯤 돼야 불안 장애가 시작되거든요. 충동 조절 장애도 그때쯤 시작한다고 그래요, 11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정신질환의 50%는 14세 이전에 시작합니다. 요때쯤, 14살 때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건 똑같은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14살쯤 되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드러나기 시작해요. 14살쯤 혹은 15살쯤. 그런데 정신질환의 50%는 14세 때쯤 해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75%는요. 정신질환의 75%는 24세, 90%는 42세 이전에 시작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정신질환의 90%가 42세 이전에 시작합니다. 우울증, 뭐 불안장애, 뭐 조현병, 다양한 정신질환이 42세 이전에 시작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노인인데 우울증이 있다. 그럼 노인이 돼서 우울증이 시작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노인이 돼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왜? 정신질환의 90%는 42세 이전에 시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노인인데 우울증 환자를 봤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A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교회에.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있어.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혹은 뭐 주치의한테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있다. 그 어떨 땐 상담도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분이 노인이 돼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젊었을 때부터 걸려서 지금까지 우울증을 달고 온 거예요. 어떤 확률로 그러냐면 90%의 확률로. 10% 미만만 노인이 돼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노인들 그룹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오해하냐면 노인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 겉만 보고. 노인들이 겉으로 약하니까 내면도 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되게 노인에 대한 오해예요. 정신질환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 정신질환의 90%는 42세 이전에 온다라는 거. 노인이 돼서 정신질환이 오는 게 아니고요. 노인인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42세 이전부터 그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의가 다. 90%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90%는 42세 이전에 온다. 대부분은 여러분, 예, 정신질환의 상당수는 젊어서 와요. 왜 그러냐면 상당 부분이 유전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물론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 그러나 우리가 질병도 유전이 많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때나 뭐 증조 할아버지 때 뭐 부모님 때 뭐 우울증 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우울증 약을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개연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신질환은 일, 일찍 발현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다. 노인이 돼서 불안장애 걸린 게 아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노인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보다 신체 관련 전문의를 찾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요, 자신의 심리적 증상을 신체 질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노인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는 젊어서부터 우울증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럼 이분들은 우울증이 신체화되는 게 있어요. 이게 소마티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심리적 문제가 몸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럼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요. 막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미국 같으면 자기 주치의를 찾아가죠. 패밀리 닥터 찾아가서 자기 증상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래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자꾸 몸으로 표현하니까 몸에 아픈 걸로 표현하시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되게 노인 상담이 어렵다. 왜? 노인들이 그게 우울증의 증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메디컬 닥터들도 이게 우울증 증상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체적 증상인 줄 알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노인들을 상대할 때 노인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노인 상담에서 또 어려운 게 뭐냐? 노인들은 상담을 받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데 한국이 더 심해요. 왜? 정신 이상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다. 이런 거. 오늘날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노인들이 이제는 상담실을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덜 찾아와요. 많이 안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담을 안 받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상담 자체에 대한 불안감인데 이게 뭐 때문에 오느냐? 수치심 때문에 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체면 문화에 깔려 있는 건 뭐냐?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면이 깎이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상담실을 놓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년기 문제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전 생애를 돌아볼 때, 내 평생의 세월을 돌아볼 때 노년기의 증가는 원숙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숙함과 함께 뭐가 발생하느냐? 원숙함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야 안에 쌓여 있는 게 있다고. 내공이 있다고. 그게 원숙함이에요. 근데 원숙함만 오면 좋겠는데 뭐와 함께 이 원숙함이 오냐면 만성 질환하고 이 원숙함이 같이 와요. 때로는 장애도 와요. 또 뭐하고 이 원숙함이 같이 오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배우자가 사망하신다던가. 그래서 상실에 대한 애도 또 뭐 배우자가 아프면 그 아픈 배우자를 돌봐야 되잖아요. 아픈 가족에 대한 부양. 그러니까 내공만 오면 좋겠는데 이런 거랑 같이 와요, 내공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을 바라볼 때요, 원숙함만 봐도 안 되고요. 이런 동반되는 문제들만 봐도 안 되고요.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노인을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바라볼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시각입니다. 이분 안에 있는 원숙함 플러스 이 원숙함과 동반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만성질환, 장애, 사별, 뭐 애도, 슬픔, 또 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괴로움, 이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연령별 다제약물 복용 현황. 이게 뭐냐? 다제약물이 뭐냐면 여러분, 어, 질병이 많아서 하루에 먹는 약이 되게 다양한 약을 한꺼번에 먹는 거를 다제약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먹는다.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는다. 한두 가지 약을 먹을 수는 있죠, 충분히. 그게 인간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약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는 거예요. 뭐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어서 다른 약까지 내가 하루에 일곱, 여덟 가지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제약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 여기 보시면 거기 노란색 부분 위에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 65세 이상의 다제약물 복용자가 10%예요. 한국에서. 근데 65세 미만은 0.59%예요. 0.59%. 그러니까 65세 미만하고 이상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엄청 차이 나죠?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20배.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다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10명 중에 전체 인구당 10%,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74세에서 84세, 15% 정도 돼요. 85세 이상은 거의 16%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서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걸 왜 표를 들고 왔냐면 이 표에 의하면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 약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약을 한두 가지 드시는 거는 그 사람의 심리에 혹은 인지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잖아요. 매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유발한다 그래요. 유발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내 정신 건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부터 더 연령이 높아지셔가지고 정말 노인 그룹으로 들어갔다. 75세 이상으로.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의 약으로 사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치매라든가 다른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오늘날의 과학적인 발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운동하시면서 좋은 거 드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땐 제가 되게 거구였는데 한국에 와서 저도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온 지 한 1년 반 만에 제가 15kg를 뺐거든요.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15kg니까 뭐 한 32파운드 요 정도를 뺀 거죠. 꽤 많이 뺀 거죠. 그리고 나서 제 몸 상태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좋아요. 먹는 약 하나도 없고, 물론 미국에 있을 때도 먹는 약이 없었지만, 지금 먹는 약 하나도 없고, 자관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느냐?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어, 지금 중년 때부터 몸 관리를 하자.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안 들어요. 제 얘기를 듣고 운동을 시작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과 우울증, 건강과 불안장애 이것들은 다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내가 약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 건강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운동하는 그 운동이 오늘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나중에 여러분의 불안장애나 뭐 우울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잘 지키는 길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이 뭐냐? 노인들의 굳어버린 성향으로 해서 치료에 저항이 많아요. 자, 노인들을 제가 만나보면 어떤 저항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인 저항인데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들 상담을 해서 자기를 고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귀찮아 하세요.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이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이거. 그래서 안 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이거 합니까?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크리스찬이 그런다면 그거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버린 이런 성향 때문에 좀 저항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상담을 그냥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노인 내담자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은 여러분 전문적인 관계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관계예요. 상담이라는 건. 상담자와 내담자가 팀워크를 이뤄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근데 노인 내담자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게 단순히 이야기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담의 되게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경험을 아마 일상생활 가운데 해보셨을 텐데 노인들은 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상담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잠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세요. 이것도 상담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그 노인 상담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노인들은 이렇게 삼천포로 많이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지적 손상의 복잡함. 인지적 손상이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손상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과거 일을 얘기할 때 그 시점도 잘 안 맞고요. 장소도 잘 안 맞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가 뒤죽박죽 되는 경향이 있어요. 노인들이. 예, 그런 인지적 손상의 복잡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노인 상담은요. 내담자보다 나이가 상담자가 어려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노인 내담자들이 젊은 상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뭘 좀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인을 돕기 위해서 이걸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노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노인께서 내가 그분을 어, 돕기 위해서 지금 그분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좀 인생을 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위축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내가 네.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누가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노인 상담을 할 때 이게 되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젊은 상담자들이 노인 내담자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축이 돼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써요. 쫄지 마라. 그분들에게 좀 각인이 되라고 제가 쫄지 마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노인 내담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결국 그분은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내 앞에 계신 거거든요. 그쵸? 상담실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도움이 필요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면
쫄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가가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나마 교수고 이걸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안 하세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노인들의 성향이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상담자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노인을 만나면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뭐 몇 살이냐, 뭐 결혼은 했냐, 애는 있냐, 이런 것부터 다 인적 조사를 해. 왜 인적 조사하겠어요? 얘가 인생을 아는 놈이냐, 모르는 놈이냐를 견적을 내고 계시는 거죠. 견적을. 그래서 내가 얘하고 상담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노인 상담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노인 내담자들은 상담이 1회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1회로. 왜냐? 노인들은 첫 시간에 딱 상담자를 만나서 견적을 속으로 내고 계세요. 왜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냥 첫 만남에서 견적을 다 내요. 얘하고 내가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상담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노인 상담은 다른 상담과 다르게 1일기 만에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노인 내담자들이 결정을 해버려. 이 사람하고 내가 다음에 계속 상담을 할 거냐, 아니면 오늘로 끝낼 거냐. 그러면 안 만나요. 그래서 첫 시간이 그냥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 상담은. 그만큼 노인들과 이 나이 차이, 상담자와의 나이 차이가 상담에서 굉장히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인을 도울 때, 어떤 모양으로든 노인을 도울 때, 여러분의 나이가, 방해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쫄지 말고, 거기에 눌릴 것도 없고, 어쨌든 난 이분을 섬기는 존재고, 어쨌든 이분은 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표시가 뜨는데요, 제한테요. 아, 예.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예. 그, 아, 3년 전에 저기 위주 장신에서 그렇죠. 예, MDB 예, 생으로 예, 들으셨죠? 노인 상담학 수업 받았던 최정수입니다.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뵙네요. 교수님, 그때도 한국 갔을 때도 살을 그때 체중 다이어트 하고 계시갖고 좀 많이 빠지셨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분 같습니다. 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대성공하셨는데요. 예, 뭐 그냥 예, 일단 빼고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연세가 저하고 비슷한데 저보다 한 15년 정도 젊어 보이십니다. 그럴까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때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지금 뭐 시니어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그때 그 수업은 사실 노화에 대한 수업이고, 네네. 그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회 심리적 관점의 수업이었고, 네.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의 수업이었는데, 네. 이 수업은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업이에요. 예. 예. 성격이 다르죠. 예. 예. 하여튼 그래요. 그때 했던 게 지금 그 뭐 설교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교수님 그때 배웠던 거에 많은 그 바탕이 돼 가지고 네.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수님 그 가르쳐 주신 게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유, 너무 예.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하네. 예.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또 이렇게 예쁜 어린 아가씨가 등장을 하셨어요. 너무, 와우. 웬 연예인이 나온 줄 알았네. 너무 예뻐서. 예. 아, 반가워요. 손녀, 손녀가요. 예. 보면서 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손녀세요? 저는 예. 엄마인 줄 알았어요. 와우. 손녀. 예. 야, 학교에서 데려와가지고 지금 아, 시간이 그러시구나. 바뀌는 바람에 저는 예, 예, 예. 할 수 없이. 야, 너는 할머니한테 엄청 감사해야겠다.
예, 놀라운. 예. 그 요즘에 미국에서 노인 관련돼서 뜨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뜨는 주제가 뭐냐면 그랜드 페어런팅이에요. 여러분들 페어런팅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페어런팅.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부모가 될 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될 때 부모 역할이 어떤 건지를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받고 부모가 되신 분들 있나요? 없어요, 거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뭐냐? 여러분들이 할머니 역할과 할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고민하거나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손주를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대부분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근데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는 뭐를 지금 중요시하게 여기냐면 그랜드 페어런팅, 어떻게 손주 손녀가 있을 때 내가 조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에 대한 책들이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한 열 몇 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책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책이고요. 또 어느 책들은 기독교 진영 안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중에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랜드 페어런팅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한국에 보급을 해서 근데 제가 너무 강의가 많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할 게 많아서 예, 이 영역을 언젠간 제가 도전을 해서 한국에 좀, 예, 이렇게 좀 전파를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쁜 손녀딸이 지금 왔다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랜드 페어런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예, 나와줘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예,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아무튼, 예, 그랜드 페런팅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것만 갖고 강의를 해도 사실은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해볼게요. 자, 노인 상담의 두 가지 분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뭐냐? 내가 노인을 상담한다. 노인의 심리를 이해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노인에 대한 이해. 제가 아까 노인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런타로지거든요. 노인학 공부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 모든 학문이 다 등장해요. 노인학 안에. 의학, 뭐 간호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신학, 온갖 종류의 그 학문이 다 등장하거든요. 저런타로지 안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석사 과정에서 제가 공부할 때, 아까 우리 그 황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어휴, 책을 처음 읽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한국은 제가 2005년에 유학 나올 당시에 한국은 노인에 관련된 제대로 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단 한 권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길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노인에 대한 책을 거의 못 읽고 유학을 온 거예요. 열정만, 또 이걸 또 간직하려면 제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왜 제가 노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걸 얘기하려면 또만 3, 40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뺄 건데 제가 그래서 처음 유학 갔을 때 여러분 제가 30대 그때 중반이었거든요. 다 저한테 왜라고 물었어요. 나는 노인에 관심이 많아. 저 노인을 공부할 거야. 그러면 다 하는 말이 그때는 되게 어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 보이고 되게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왜? 그게 질문이에요. 그분들의 질문. 왜? 왜 젊은 사람이 왜 노인을 공부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제가 2005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2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런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땐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없을 때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2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인학 관련된 책이 한국에 없었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읽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 한국에서 선 지식이 없었잖아요. 읽고 싶어도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또 미국은 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문제는 너무 다양한 학문이 다 노인학 안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제일 힘든 게 의학 관련된 거였어요. 웬 그 병명, 그 쥐알리 봐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요. 너무 힘든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읽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국말로 읽어도 힘든데 영어를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그래서 노인을 이해하려면 노인학이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노인의학도 알아야 돼요. 의학 안에 노인의학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요. 복지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학, 뭐 사학. 자, 여러분, 노인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학이에요. 역사.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만약에 80대 노인을 상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분이 걸어오신 인생 걸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의 사회적 현상들,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살아내신 시대를 내가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노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상담자들에게 추천하는 학문이 뭐냐? 역사예요. 역사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심리학도 공부해야 돼요. 또 역사적, 사회적 맥락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하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예요. 기존 상담 이론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노인 상담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노인 상담에 특화된 이론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못 갈 거예요. 아마 시간상. 근데 노인 상담에 특화된 이론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노인에 대한 이해 하나만 공부하기도 진짜 버거워요. 그러니까 노인 상담이 왜 어렵냐면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공부해야 돼요. 노인학 하나 공부하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노인과 관련된 사회학, 복지학 이런 거 하나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노인 상담은 뭐냐? 그거 플러스 상담 이론도 다 알아야 돼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개예요. 노인에 대한 이해, 상담에 대한 이해. 근데 한쪽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버거운 작업이다,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맛배기로 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큰 그림을 잡는 수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여러분 그 상담자가 노인과 노년기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잘 아는 것이 노인 내담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이며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다. 자, 어, 여기는 여러분들은 상담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걸 전제로 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너는 내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 뭐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인 상담에서 그럼 노인 내담자를 존중하는 거는 뭘 뜻하냐? 노인과 노화를 아는 거예요. 노인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는 거고요. 노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노인 내담자를 존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거 이제 상담 윤리에서도 다루는데 상담 윤리적으로 보면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는 거냐? 자기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아는 게 윤리적으로 전문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그게 윤리적인 거고요. 전문성이고요. 그게 내담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미 그건 존경도 아니고 존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망한 상담이란 얘기예요.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 노인 상담은 특수 상담입니다. 특수 상담이라는 이야기는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존 상담학 공부하고요. 노인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린이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도 특수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상담 공부하고요.
어린이에 맞게끔 특화시켜도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청소년에 맞게끔 또 따로 특화시켜도 공부해야 돼요. 노인 상담도 그런 과에 들어가요. 특수 상담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인의 심리를 이해한다. 노인 사역도 저는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노인 사역도. 저도 예, 제 얘기를 하자면 전 유학 갈 때 노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노인을 공부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노인 사역을 할 때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인 사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문성이 없이 그냥 목회자로서 노인 사역에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99.9%는 그런 식으로 노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요, 되게 비윤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인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지금 노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혹은 소망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인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 노인과 노화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고, 그게 전문성이고요. 그래야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좀 저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 사역을 하더라도 노인 상담과 똑같이 상대방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노인 심리, 노인 뭐 발달 심리, 사회 심리, 문화 심리, 의학, 철학, 사회복지, 신학, 성경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정상적인 노화, 최적의 성공적인 노화, 비정상적인 노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5년 전보다 지금 더 노화가 진행되셨죠? 5년 전 사진을 보시면 지금보다 젊으시죠? 거기서 네, 여기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죠. 혹시 뭐 내가 보톡스를 했거나 뭐 리프팅을 해서 나는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5년 전보다 지금 더 늙었어요. 맞죠? 정상적인 노화예요. 맞죠? 네, 5년 전보다 여러분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노화. 그러니까 노화는요, 정상적인 노화가 있고요, 비정상적인 노화가 있고요, 성공적인 노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이제부터 짧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상적인 노화는 여기 발테스라는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정상적인 노화가 뭐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학자들마다 또 개념이 다 달라요. 그냥 몇 사람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테스와 발테스는 뭐라 그러냐? 정상적인 노화라는 거는 생물학적 병리나 정신적 병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몸에 의학적인 어떤 병이 없어서 내가 약을 먹지 않는 상태. 또 정신적인 병이 없어서 내가 약을 먹지 않는 상태를 정상적인 노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명백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노화 과정. 그러니까 미국 사회든 이민 사회든 한국 사회든 명백한 질환이 없으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요. 아주 큰 어떤 중한 어떤 질병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우린 정상적인 노화를 밟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성공적인 노화는 뭐냐? 이상적인 상태인데 위에 있는 정상적인 노화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노인 친화적인 환경 조건. 노인에게 되게 친화적인 환경 조건에 있을 때 이분들은 성공적인 노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노인 친화적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노인 친화적일까? 어떠세요?
Yes or no? 아, 그럼 예스는 어떤 부분일까요? Yes는 뭐 특별히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주변 분들의 그 의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미국에는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메디케어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그것만 준비되면 노인네들은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문제지. 노는 그리고 어떤 부분일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노인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생소하게 듣고 있는데, 네. 들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노인들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를 노인 스스로는 모르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주변에서 가져가야지 본인이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어쩌다 하는 거 아는 노인네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의 주변에서 얘기를 추천해야지. 해보면, 예, 한국의 경우를 얘기해보면, 상담소에 오시는 노인들은 거의 98%에서 9%는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보내서 와요. 그렇죠. 본인들이 스스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근데 잘 못 그런 느끼시고, 예.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 분들이 본인을 잘 모르고 자기가 그런 상담이 필요한 환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그분들 속에서 뭐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대화가 잘 안 상담자의 될 텐데. 역량입니다. 예, 상담자의 그래요? 역량에 따라 달라져요. 음. 그리고 오늘날의 추세를 보면 스스로 오는 노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음. 점점. 그래서 아마 5, 6년 지나면 제가 볼 때 꽤 스스로 오시는 분이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변화들이 이제 불을 약간 붙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는 예, 꽤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상담소를 찾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아주 신앙이 아주 독실하신 분, 그런 분들은 상담의 필요성을 그런 분들도 느낄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앙이 독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그냥 전형적인 신앙의 독실함이라고 규정하는 걸 갖고 판단한다면, 그게 주일날 아니라 예배 잘 본인만 아는 드리고, 거죠. 본인만 예, 아는 거죠. 예. 본인만. 근데 신앙이 독실하다는 것이 함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기도하면 돼. 이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 독실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건강하지 않게 독실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독실하다는 건, 자,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음. 그렇죠? 예수님도 네.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병든 자에게 인정하시잖아요. 음. 마음의 병이 걸려서 내가 정신과를 가든 상담소를 가든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우울증 걸렸어? 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어때요? 자, 하나님 다윗의 앞에 시편을 그냥 다, 읽어보면 여러분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인 게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일어난 거지 다윗은. 그럼 다윗이 예.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 울부짖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하나님. 처절하게 외치잖아요.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잘못 믿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요, 탈진이 오고요, 죽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얼마든지 인간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 노인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신앙의 독실함이 이런 것까지 다 막아줄 거야. 그냥 난 이런 거 걸리면 안 돼. 이런 거 걸렸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야. 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는 믿음 그런 좋은 분들 분들이 있을 보면 거예요. 그죠? 그런 네, 분들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지 하고 혼자서 이렇게 척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많죠. 예. 네. 오케이.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약간 옆으로 좀 새긴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상적인 노화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어, 이분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상당히 참고할 만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환경이 그닥 노인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 이분들의 개념대로 한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비정상적인 노화는 뭐냐? 알츠하이머성 치매처럼 의학적 원인이 있고 질환의 증상이 있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들과 상대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들 표현하세요. 이 중에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혈압약 드시고 고지혈증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당연히 먹는 거. 나이 들면 당연히 먹는 거.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정상적인 노화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당뇨약을 먹고 뭐 혈압약을 먹고 몸 상태가 그런 게 정상이냐, 정상적인 노화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정상적인 노화야. 지금 이 발테스 분들은 비정상적인 노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도 상당수가 비정상적인 노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보다 온건한 시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잖아요. 요즘 오늘날. 그 치매가 정상적인 노화냐?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치매를 정상적인 노화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저분은 나이 들었으니까 치매 당연히 걸리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치매는 비정상적인 노화예요. 근데 그냥 치매 환자가 많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통계적 정의를 보면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요, 이게 개념적 정의였어요. 정상적인 노화가 뭐고, 성공적인 노화가 뭐고, 비정상적인 노화가 뭐야. 이건 정말 탁상공론에 해당하는 개념적 정의고요. 이번에는 통계적 정의를 내요. 통계적 정의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흔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노화로 간주한다. 왜? 통계적으로 많이 잡히니까. 자, 노인들 중에 관절염이 많거든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관절염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말하면 통계에 잡히는 관절염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관절염을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고혈압 환자들도 너무 많고 노인 중에 당뇨나 백내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70대 분들 섬길 때 뭐 여기저기서 저기 백내장 수술하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냥 의뢰 무슨 통과하는 의뢰처럼 70세 분들 되면 막 그냥 백내장 수술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녹내장만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정의는 뭐냐면 내가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닌데 내 주변에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걸 그냥 정상적인 노화로 받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기능적 정의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미국의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실용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여러분. 질병의 유무보다는 질병의 영향에 초점을 두는 정의. 자, 내가 질병에 걸렸지만 기능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노화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비정상적인 노화죠. 질병은 일단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있다면. 자, 보세요. 4.5kg, 10파운드를 내가 들고 옮길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관절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정상이야.
또 10분 정도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는가? 내가 그냥 산책 삼아 10분을 내가 안 쉬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정상적인 노화예요. 신문을 읽을 수 있는가? 신문을 읽으려면 눈이 건강해야 되고 인지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좀 천천히 돌아가고 자꾸 깜빡깜빡해도 내가 신문을 읽을 수 있다면 인지적으로도 정상이고요. 신체적으로도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대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내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듯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가? 그러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몸이 아파도.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가? 노인이 되시면 힘든 게 뭐냐면 발음이 세요. 그래서 저도 논문 쓰면서 이렇게 노인들을, 우리 한인 노인들을 6분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박사 논문 쓸 때. 근데 그 녹음한 걸 제가 들으면서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힘든 게 뭐냐면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돌려서 들어도,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을 누군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제대로 듣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노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질병이 있어도. 그 다음에, 계단을 12개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12개가 뭐냐면, 집에서 1층에서 2층 가는 거예요. 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게 12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가 뭐냐? 내가 관절염이 있어도 내가 12개를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정상적인 노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 통계청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기능적 정의. 이게 점점 이게 관대해지죠. 개념적 정의는 되게 타이트했어요. 근데 통계적 정의도 조금은 타이트했어요. 근데 기능적 정의로 가면 어때요? 굉장히 유연해지죠. 위로가 되죠, 여러분.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음. 다 미국 통계청에서는 질병이 있어도 이런 기능들을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정상적인 노화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 이건 ADL이라고 그래요.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자, 더 관대해요. 이거 하면 정상이래요. 먹기.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 누구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혼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내에서 움직이기.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걸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노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관대한 건 뭐냐?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IADL이라고 불러요. 자,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하는 거예요. 내가 식사 준비할 수 있고 장보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차를 운전하고 가서 동네 마트에 가서 무슨 전동 카트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다니든지 뭐 어떤 보조 지팡이를 짚든지 내가 장을 볼 수 있으면 정상적인 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는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근데 여기 보면 점점점 관대한 기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제 눈에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반영한다. 우리는 신체적 기능만 생각하는데 인지적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회적 기능은 뭐냐?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능이거든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능. 예, 이런 게 있어야 앞에서 말했던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따라 정상적인 노화와 비정상적 노화가 구분이 된다. 자, 내가 만약에요, 여러분, 걷는 기능의 범위, 내가 10분 걸을 수 있느냐, 20분 걸을 수 있느냐, 1시간 걸을 수 있느냐, 뭐 3시간 걸을 수 있느냐, 그게 기능의 범위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기능의 범위를 갖고 내가 정상적인 노화냐, 비정상적인 노화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을 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10분밖에 못 걸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노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노화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내가 뭐
어, 20분을 걷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노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기준들은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70대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하고요. 80대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또 90대 분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70대 분들은 30분을 걸을 수 있어야 정상이라면 80대 분들은 뭐 20분만 걸어도 정상일 수 있는 거죠. 90대 분들은 10분만 걸어도 정상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사는 곳에 조그만 뒷산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산을, 3년 동안 몇 번을 갔나 대충 세어보니까 한 600에서 700번을 갔어요. 꽤 많이 간 거죠. 3년 동안.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그러면 도어 투 도어로 집 앞에서 출발해서 돌아와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시계를 딱 보면 보통 1시간 반이 찍혀 있어요. 꽤 많은 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산을 가서 제일 그 마음 아픈 장면 두 개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분은 제가 산을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이상한 헬멧을 쓰고 산을 올라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헬멧을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짚으면서 혼자 누가 안 도와줘요. 혼자 산을 올라오세요, 이분이. 20대예요, 남성.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울컥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눈이 보이지도 않는 분이 누구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왜 그 미식축구 헬멧 있죠? 아니면 그 저기 아이스하키 골리들이 쓰는 헬멧. 그거를 쓰고 산에 지팡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짚으면서 혼자 그 루트를 다 외운 것 같아요. 다 외워서 다니더라고, 이분이. 어우, 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와, 저렇게까지 해서 산에 오시는 분이 있구나. 또 다른 분은 누구였냐면, 제가 보기에 그분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보니까 풍이 오신 분이에요. 뇌출혈이 오셔서 오른팔을 이러고 계세요. 오른팔을 못 써요. 이렇게 굳어 있어. 그리고 왼팔로 난간을 붙들고 정말 괴롭게 걸으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걷는 속도를 이렇게 보니까 10분을 걸어봐야 100m? 100m 못 걸으시는 것 같아요. 10분을 걸어봐야.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인상을 팍 쓰고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 걸어요. 그게 보여.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분이 온몸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100걸음만 걸어도 정상인 거예요. 그쵸? 100걸음만 그 난간을 붙들고 100걸음도 그분은 한 20분 걸릴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해낼 수 있다면 그분이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요. 이분이 올라와요. 한국은 산에 이게 둘레길이라고 해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편하게 걷게끔. 그러니까 거기에다 딱 전동 휠체어를 딱 세워두고요. 거기서 일어나셔서 난간을 붙들고 천천히 걸으세요. 인상을 쓰면서.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저는 1시간 반을 걷고 와도 이제는 하도 많이 다녀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이 안 돼서 운동이 안 돼서. 근데 그분에게는 그 70대 후반의 그 할아버지에게는 100걸음만 걸어도 그분에겐 정상적인 노화인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잠깐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아, 이렇게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제 산에 가는 이 행위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가치 부여를 해요. 누군가는 나처럼 걷고 싶어도 못 걷는 분들이 있다. 누군가는. 근데 저분들도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3년 넘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 수업 마치면 아침 10시가 되니까 저는 아마 바로 산으로 갈 거예요. 예, 이제 머리를 좀 식히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가면 또 그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예, 정말 나중에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화가 뭐냐? 이미 그분은 풍이 왔으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노화죠. 한쪽 팔을 못 쓰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난간을 붙들지 않으면 걷기가 힘드신 분이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셔야 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정상은 뭐냐? 그거를 난간을 붙들고 100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그분은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의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그 산을 행위에 대한, 가는 행위에 대한 가치를 그분 때문에 더 높게 평가하게 됐어요. 아, 난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음. 그런 분들은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 없는 분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몸이니까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해서 올라가는 건지 그러면 이제 육신의 기능은 그렇게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판단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분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전동 휠체어를 혼자 끌고 오셔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의지가 웬만큼 있지 않고는. 근데 그거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서 그냥 음, 이를 혀를 깨물고 의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없어 모르고 하는 건지 그것도 또 의심이 되네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어,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정신없는 분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의지적인 분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몇 번 충동적으로 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걸 꾸준하게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의지가 더 강하신 분이고, 저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분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길 계속 오시는지. 예. 한번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 느낌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에게는 통계청의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 아까 앞에서 봤던 통계청의 기준들, 뭐 10파운드 들기, 뭐 10분 이상 걷기 이런 게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에게는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일상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건강 문제에 적응하여 고령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자, 아까 제가 이만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만하면 노인들이요.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저 두 분 이렇게 뭐 혼자 사시든 두 분이 같이 사시든 저 사시는 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화를 드려보거나 신방을 가보면 의외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녀들이 안 도와줘도 의외로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꼭 노인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냐?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얼마든지 거기에 적응해서, 협력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만하면 괜찮네라는 삶의 스타일로 자기들을 바꿔나가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만성적인 건강 상태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상 과정이 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노인들은 소위 말하는 지혜와 노하우를 갖고 계셔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는, 본인의 에너지 상태에 맞는 것들을 되게 잘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노인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이 보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시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나름 다 만족하고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있는 특징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지금 딱 떠오른 게 있어서. 자, 노인들은요, 여러분, 에너지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써놨는데, 에너지 세이브 모드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노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건강도 옛날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도 낮거든요.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셀폰의 에너지가 막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세이브 모드로 대부분 들어가요. 이건 내가 설정을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 그럼 보통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액정이 어두워지고요. 인터넷도 느려지고요. 거기서 더 떨어지면 인터넷 같은 거 막 끊어버리고 자동으로 얘가 끊어버려요. 에너지 세이브 모드로 들어가면 아주 필수적인 것만 기능을 유지하게끔 이 셀폰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너지 세이브 모드예요. 노인들이 그런 에너지 세이브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안 만나요. 노인들은. 어떤 사람만 만나냐? 내가 만났을 때 기쁨을 주는 사람하고만 만나요. 왜? 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기쁨을 안 주는 사람을 만나서 내 에너지를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느냐?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 보기엔 되게 안 좋거든요. 왜 저 노인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만 모이지? 끼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세이브 모드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교회에서 여기도 목회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노인들은 사탕을 하나 줘도요. 아무나 안 줘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회자한테만 줘요. 왜? 다 줄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없거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딱 집어요. 선택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탕을 하나 준다는 얘기예요. 재밌어요. 목회자실에 옛날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주시면 되는데 뭘 주시고 싶으면 카톡이 와. 목사님, 저 주차장에 있으니까 잠깐 나와보세요. 이래요. 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뭘 하나 줘요. 그리고 또 하나를 주시면서 이건 아무개 목사님 전해주세요. 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광스럽게도 저와 그분은 그분에게 예, 이쁜 사람으로 찍혔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인이에요. 그게 에너지 세이브 모드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걸 되게 노인들이 편협하고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분들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사람하고만 놀고요. 내가 만났을 때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하고만 놀게 돼.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있지 않아요? 예. 좁아지고 있죠. 옛날에는 이 친구 음, 저 친구 다 만나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음, 손절하죠. 예. 정리하죠. 만날 놈만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왜? 내 에너지가 별로 없거든요. 점점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이 지치잖아요. 갔다 한번 나갔다 음,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인들에게 있는 노하우예요. 생존 본능이고요. 그게 에너지 세이브 모드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해. 아, 노인들이 왜 저래? 막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노인들을 이해하라고. 예. 자, 10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누구 한 분이 채팅방에 예, 질문을 하시고 싶다고 올리셨는데 예, 네, 누구실까요? 교수님, 제가 아, 하나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수 아니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이제 작, 작년에 졸업했고요. 아, 작년에 졸업하셨군요. 예. 예, 올해 이제 고시를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시니어 성도님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440분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이구야. 예, 거의 뭐 저랑 같았네. 예. 예, 그 그룹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이게 76세까지, 그다음에 77부터 83세까지, 84세부터 그 위로 이래 있는데 뭐 한 80세 중반 이후부터는 건강에 참 큽니다. 예, 그쵸. 차이가 엄청나죠. 참 큰데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막 수면도 어렵고 소화도 어렵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오래 몇 년씩 되셨고 이분들이 죽고 싶어 하세요. 음, 졸업 자살을 또 희망하시고 예. 아직 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시는데 만약에 합법이 된다면은 뭐 제일 먼저 신청하시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뭐 어서 하나님 데리고 가라고 뭐 매일 기도하시고 뭐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뭐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분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고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몸이 약해지니까 이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거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고 상담해 드려야 될까요? 음, 일단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 일단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안 되냐면, 아니,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양반이 왜 이래?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얼마나 힘드시면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어른도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일단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출발점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이 제가 아까 우울증이 제일 적게 걸리는 그룹이 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일단 노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그 정도가 깊어요. 잘 걸리지는 않는데 노인들이 우울증에 일단 노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지금 최정수 선사님이 얘기하시는 저런 정도의 깊이로 우울증이 깊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양으로 치면 안전한데 조금밖에 안 걸리니까 질로는 되게 제일 위험한 그룹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노인 자살률 1등이잖아요. 아시죠? 노인 자살률 1등. 되게 불행한 거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거는 야, 진짜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거든요, 한국이. 근데 저도 17년 반을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 그 변화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사회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는데. 그분들 안에 있는 외로움이에요. 자, 여러분, 이민 사회는 노인이 되면 한국 사회보다 더 외로워요. 더 외로워요. 이민 사회가. 특히 이민교회 노인들은 한국교회 노인들보다 인간관계가 좁거든요. 친척들도, 물론 친척들이 다 여기 미국에 와 계신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형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저 같아도 지금 미국에 저기 아무도 없었으니까, 친인척이. 저만 떨렁 있었으니까, 저희 식구들만.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그 뒤에 있는 외로움을 이해를 못하면 그분들을 현상으로만 판단하게 되기 쉽다.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자더니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갖지 말아야 될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거는 뭐냐? 정말 이분이 힘들구나,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령대 분들의 우울증보다 더 깊은 우울증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게 대부분 어디서부터 오냐면 몸의 질병으로부터 와요. 몸의 질병. 근데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 더 자주 찾아뵈야 돼요. 430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450분을 섬길 때. 그 원칙은 뭐냐? 사별한 분들은 무조건 사별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무조건 매주 간다. 그게 제가 정해놨던 원칙이에요. 매주 간다. 혹은 전화를 자관 제일 많이 드린다. 사별하신 분들. 그럼 사별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어떤 권사님 제가 방금 기억나는데. 그분을 내가 찾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카톡에도 응답 안 하시고요. 교회도 안 오셨고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근데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두들겨서 그분이 저의 신방을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사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뭐 했냐? 그 돌아가신 장로님에 대한 사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권사님, 저는 돌아가신 장로님을 죄송하게도 잘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추억들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실에 있는 사진들을 앨범, 이렇게 액자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갖다 놓고 이게 어떤 사진인지, 여기에 어떤 사연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장로님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3시간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 최전사님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회상 치료라는 걸 할 거예요. 회상 치료가 뭐냐? 이 시간에는 그걸 건들 수는 없어요, 시간상. 회상 치료가 뭐냐면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상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되게 쉬워요. 쉽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라면 그냥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은 10대 때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은 권사님 저하고 10대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쉽죠? 다음 주에 또 가. 권사님, 오늘은 권사님 20대 때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가서요. 권사님 30대 때 어떻게 사셨어요? 이게 회상 치료예요. 제일 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음, 제일 좋은 건 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혹은 추억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게 만들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러나 우울증 환자라면 좀 더 긍정적인 기억에 초점을 두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다. 그때 가장 좋았던 게 뭘까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이 뭘까요? 그때 연애하실 때 어땠어요? 결혼하시고 어떠셨어요? 자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런 거, 이런 좋은 기억에 좀 더 치중해서, 그렇다고 나쁜 기억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피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좀 더 좋은 기억에 초점을 둬서 그분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 그거 안에 이 회상 연구를 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치료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치료 효과. 그래서 저라면 그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또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반갑게 여러분들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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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